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리밋의 기본적인 성질과 어, 직관적인 어, 정의라고 해야 되나요?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좌극한이 무엇이고 우극한이 무엇이고 그리고 어, 어떤 비교, 그러니까 함수 두 개가 서로 차이가 있다.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더 크면 그 리밋도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더 크다. 그 리밋의 부등호도 여전히 유지된다. 스퀴즈 세럼 혹은 뭐 샌드위치 세럼, 핀칭 세럼이라고 부르는 중요한 코롤러리, 따름 정리를 얘기를 했었죠. 네, 오늘은 이제 미적분학에서 가장 힘들다고 하는, 그러니까 힘들다기보다 가장 초보자들이 처음에 접했을 때 가장 괴롭다. 이거는 왜 이걸 배우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음, 이제 심지어 수학과 학생들도 이걸 이제 1학년 때 미적분학 시간에 공부를 하는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힘들다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배웠던 거랑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죠. 뭐냐 하면은 극한, 리밋의 좀 엄밀한 정의를 얘기하려고 해요. 네, 다시 한번 써보죠. 리밋이라는 것을. 이렇게 쓰고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 하면 x가 a로 한없이 가까이 다가갈 때 함수 fx라는 것의 값이 l로 한없이 가까이 간다. 한없이 가까이 간다. 라는 문학적인 표현을 쓰죠. 하지만 그것이 수학적이진 않죠. 그러니까 막 한없이 가까이 가면 그 함수값도 한없이 얘로 간다. 이 얘기가 어, 수학자들한테도 아주 오랫동안 골칫거리였어요.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냥 문학적으로 어, 혹은 직관적으로. 여기서 문학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사람의 직관에 의존하는 그런 해석 방법이에요. 그래서 함수가 연속 함수, 여러분들 뭐 고등학교 때 이미 연속 함수가 뭔지 배웠을 테니까 연속 함수라고 하면 연속 함수가 어떤 점으로 막 가까이 가면 함수값이 어디로 가까이 간다. 직관적으로 너무 잘 보이니까 극한이 뭐다, 리밋이 뭐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큰 스트레스가 없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왜 어렵냐 하면 간단한 함수 같은 경우에는 어, 극한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하는 게 쉽습니다. 하지만 함수가 좀 복잡해지면 어, 극한을 다루는 방법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얘가 일로 갈 때 얘는 일로 간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 뭐 수학자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꼼꼼하게 그 엄밀한 정의를 처음부터 내세우진 않았어요. 뭐 15세기, 16세기만 하더라도 수학자들도 지금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처럼 뭐 일로 가면 절로, 일로 가면 일로 간다. 뭐 한없이 가까이 갈 때 뭐 얘도 한없이 이렇게 가까이 가겠지. 그게 우리 직관이니까라고 했는데 어, 그 수학자, 뭐 예를 들어서 뭐 뉴튼, 라이프니츠가 미분법을 만들고 나서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극한에 대해서 이제 괴로워하기 시작했어요. 미분법이라는 건 이제 속도를 계산한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물리에서는 속도가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 속도에 다시 한번 미분하는 게 가속도 뭐 이런 게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할 텐데 그런 미분 미분은 결국은 이제 극한이거든요. 한없이 가까이 갈 때 순간적으로 어떻게 변하는가 이런 걸 다루는 건데 어,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간단한 함수 같으면 극한이 뭐다 금방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
그 뉴턴, 라이프니츠 이후에 수학자, 예를 들어서 뭐 코시, 바이오스트라스 이런 수학자들 나중에 뭐 기회가 된다면 따로 번외편으로 여러분들과 유튜브에서 다시 어,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게 제가 시간이 되면 따로 한번 그 이 극한에 왜 이런 걸 괴로운 걸 고민해야 했나 그 괴로웠던 그 흔적들을 살짝 얘기를 하면 더 여러분들한테 더 와닿을 수 있을 텐데 뭐 아무튼 지금 우리는 이 교과서의 진도대로 수업을 해야 되니까 어, 수학자들이 17세기에 혹은 18세기 초 이런 사람들이 괴로워했던 그 이렇게 정의하는 게 옳다라고 비로소 그때서야 이제 극한을 정의하기 시작했어요. 엄밀하게. 그래서 그 정의를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아마 많이 괴로울 거예요. 네, 얘를 definition 우리가 이렇게 define 하겠습니다. 이거 쓰기 전에 한 번만 더 잔소리 하겠습니다. 제가 뭐 수학적으로는 꼰대가 될 텐데 어, 어, 미분적분학에서 이 지금 얘기하는 이 극한의 엄밀한 정의를 배우지 않고 공부를 했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고등학교 때 미적분학을 공부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엄밀한 정의를 배워야 비로소 대학 수학에 이제 진입했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희한한 기호가 하나 등장했죠. 요거는 3을 거꾸로 쓴 게 아니고 요거는 엡실론이라고 부르는 문자입니다.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델타라는 양수가 있다. 요 숫자, 요 문자도 우리 델타라고 읽습니다. 어떤 델타냐 하면 such that if x하고 a의 거리가 델타보다 작다면 그 함수 값과 그 우리가 극한이라고 부를 이 L, 이 숫자 L 두 개의 차이가 엡실론보다 작다. 요거를 만족한다면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면 여기 엡실론이 나오고 델타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냥 precise definition of limit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엡실론 델타 데피니션 혹은 엡실론 델타 아규먼트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극한의 정의예요. 어렵죠? 자, 무슨 소린지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거를 제가 문학적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죠. x가 a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fx는 l로 한없이 가까이 간다. 이 뜻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문학적으로 이렇게 쓰인 거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바꿀 것이냐. 키포인트는 가까이 간다. 가까이 간다라는 말이 키포인트죠. 가까이 간다. 그게 무슨 소리죠? 이 두 개의 거리가 작아진다. 다른 말로
0으로 간다. 그 뜻이죠. 요 두 개의 거리가. 혹은 요 두 개의 거리가 0으로 간다. 이 뜻이죠. 이거를 문학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면 수학적으로 쓰는 것도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x가 a로 한없이 가까이 가면 fx도 l로 한없이 가까이 간다. 그래서 x 빼기 a가 아주 작아지면 이 두 개의 차이도 아주 작아진다. 그렇게 쓴 거예요. 근데 여기는 간단한데 여기는 왜 이렇게 복잡하냐? 가까이 간다라는 것에 수학적인 의미가 들어간 거죠. 우리 왜 하필 엡실론을 썼냐 하면은 이 오차 에러에서 2를 따와가지고 엡실론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까이 간다라는 거를 사람마다 다 가까이 가는 정도가 다르니까 어떻게 가까이라는 말을 수학적으로 표현할 것인가. 그게 바로 이 두 개의 차이가 여러분들이 선택한 어떤 아무런 작은 숫자, for all epsilon이라고 한 건 그런 숫자예요. 작은 오차를 하나 주면 요보다 더 작아지게 할 수 있는가 정말 그런 요 두 개의 거리가 작으면 그렇게 작아질 수 있는가 그런 게 있다라는 거죠. 이게 된다면 얘가 충분히 작으면 얘도 충분히 작다. 여기 어떤 오차를 집어넣던 간에 for all epsilon이니까 여기 어떤 오차를 집어넣던 간에 항상 여기 이 작은 인터벌에서 일로 가는 요 델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극한이 L이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좀 눈치가 빠른 사람은 캐치했을 수도 있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요 델타라는 것이 자세히 보면 요 델타라는 거하고 엡실론하고 전혀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아무 엡실론을 하나 선택하면 요 델타는 엡실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델타는 엡실론에 대한 함수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오차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꼼꼼한 사람이라서 100만 분의 1이라고 해봐요. 여기 100만 분의 1이면 이 델타를 아무런 델타를 찾으면 안 될 겁니다. 굉장히 작은 델타를 찾아야 이 두 개의 사이가 가까워지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근데 어떤 사람이 성격이 좀 약간 덤벙대는 사람이라서 이 두 개의 차이가 10보다 작으면 우리가 뭐 리밋으로 이해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를 10으로 잡았다고 해봐요. 그러면 아까 여기를 100만 분의 1로 잡았던 사람의 델타랑 여기를 10으로 잡았을 때의 델타랑 두 개가 서로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100만 분의 1로 잡은 사람의 그 델타를 가져오면 당연히 10으로 잡은 사람의 델타도 포함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여기를 아주 작게 잡으면 여기는 작아질 텐데 여기를 더 작게 잡으면 여기도 더 작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좀 엄밀하게 쓰면 이 델타는 사실 그냥 델타가 아니고 엡실론에 대한 함수라는 겁니다. 엡실론에 의존하는 값이라고 쓴 거예요. 이렇게 쓴 거는 마치 f of x라고 쓰면 함수 f는 x에 의존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 델타는 엡실론에 의존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겁니다. 지금 굉장히 추상적인데 example을 하나 봅시다. 지금 이 정의를 보고 굉장히 정서적으로 불안해지고 힘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잠시 이거 스탑하고 찬바람 한번 쐬고 오기 바랍니다. 자, example은 이거예요. 너무 쉽죠? ex의 함수라는 ex가 있으면 x가 1로 가면 ex의 극한값은 2다. 이거 우리 뭐 사실 초등학생도 좀 기본적인 거 설명하면 ex의
x가 1로 갈 때 리밋은 2다라는 거를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좀 엄밀한 수학적 정의, 이 리밋의 엡실론 델타 데피니션을 사용해서 이거를 증명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해야 할 건 뭐죠?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델타를 다 있다 찾아줘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 let이라고 쓴 거는 choose라는 뜻이죠. 아무거나 하나 내가 엡실론, 양수 엡실론을 하나 선택했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렇게 S 닷, T 닷 이렇게 쓴 거는 such that의 줄임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요게 우리 정의였으니까 우리는 델타만 찾아주면 얘기가 끝나는 거예요. 요 주어진 엡실론에 대해서 델타만 찾아주면 모든 얘기가 끝납니다. 찾아보죠. 네. 요게 요거이면 요렇게 되는 델타가 있겠느냐, 이게 우리 질문이에요. 그래서 EX 빼기 2가 엡실론보다 작아지게 해야 되는데 EX 빼기 2라는 거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x 빼기 1은 델타보다 작다고 했어요. x 빼기 1은 델타보다 작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2 델타보다 작은 거죠. 근데 2 델타보다 작은 게 엡실론보다 작다. 그러면 요 엡실론을 뭐라고 해주면 됩니까? 이렇게 엡실론이 2 델타면 얘기가 끝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여기 엡실론보다 작아지고 싶은데 2x 빼기 1이라는 거는 2 델타보다 작은 거니까 여기서 이게 우리 가정이니까요. 그러면 델타가 뭐여야 돼요? 델타는 요 값으로부터 2분의 엡실론이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잡으면 얘기가 끝나는 거예요. 이거 왜 끝났나? 이 엡실론은 아무런 엡실론, 내가 양수 엡실론 아무거나 잡았죠. 그런데 델타를 어떻게 잡으면 되냐면 그 엡실론의 절반으로 잡아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쓰면 이거는 좋은 풀이가 아닙니다. 이거는 깔끔하게 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 데피니션 따라서 제가 정리해서 한번 다시 써보겠습니다. 우리가 요런 우리 계산 과정을 통해서 이 델타가 엡실론 되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델타를 2분의 엡실론이라고 잡아봤어요. 그러면 정말 이렇게 되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이면 요 값이 델타보다 엡실론보다 작은가 지금 확인하는 과정인데 요게
이렇게 되고, 아까 우리 델타를 2분의 엡실론이라고 잡았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이렇게 쓰는 거는 따라서라는 수학적 그 기호입니다. 리밋의 엄밀한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라는 걸 증명했죠. 근데 제가 아까 한 가지 설명 안 한 부분이 하나 있네요. 여러분들 중에 가까이 간다고 했으니까 델타보다 작다. 요 거리가 델타보다 작다. 오케이. 라고 그 부분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부분 그럼 도대체 왜 있나? 라고 의아해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왜 있냐 하면 우리가 그 이미 고등학교 때 미적 분학에서 했던 그 정의와 같습니다. x가 a로 다가간다라고 했지 x가 a는 아니에요. x가 a가 아닌 값에서 a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x가 a가 되면 이게 0이 되니까 x가 a가 아니라는 걸 보장하려면 요 값이 0보다는 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은 요 부분이 의미하는 거는 x는 a가 아니다 이 뜻입니다. 이거는 리밋의 정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x가 a가 아닌 상황에서 a로 가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 다음 여기서 또 이 example에서 델타를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델타를 지금 2분의 엡실론을 잡았는데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여기서 나왔단 말이죠. 혹은 여기서 나왔단 말이죠. 답이 꼭 2분의 델타여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제 대답은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지? 네, 지금부터 한번 설명해 보죠. 이 값이 엡실론보다 작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오차를, 이게 오차예요, 결국은. 이 오차를 보다 더 작아지게 하는 델타를 찾는 게 여러분들의 과제입니다. 각 이런 리밋을 증명하고 싶다면. 그러면 여기서 요 값이 여기까지는 우리의 가정이에요. x 빼기 1이 델타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2의 x 빼기 1 절대값은 당연히 2배의 델타보다 작다. 여기까지는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는 전혀 새로운 게 아닙니다. 근데 나는 원하는 게 이 값이 엡실론보다 작아지길 원해요. 그래서 이 값이 엡실론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중에 성격이 좀 소심한 사람은 이 델타를 엡실론으로 잡지 않고 (2분의 엡실론으로) 잡았다. 이 델타를 (2분의 엡실론으로)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잡은 사람, 이 델타를 (2분의 엡실론으로) 잡은 사람은 이렇게 되니까 이 값이 2분의 엡실론보다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엡실론보다 작아지는 거죠. 여기는 딱 요 값이 엡실론이고 요거는 2분의 엡실론을 잡은 사람은 그게 엡실론보다 작죠. 엡실론은 지금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래도 여전히 요게 만족되잖아요. 또 이제 눈치챌 수 있겠죠. 여기를 2분의 엡실론이라고 잡지 않고 여기를 3분의 엡실론으로 잡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3분의 엡실론. 여전히 문제 없습니다. 엡실론보다 작죠. 그래서 답이 딱 하나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요 델타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요 델타는 2분의 엡실론보다 작은 숫자면 다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델타를 2분의 엡실론으로 잡았는데 요거보다 작은 숫자 3분의 엡실론, 4분의 엡실론 여기 다 들어가면 그 값이 엡실론보다 작아지게 되니까 여기 요 델타는 하나만 있는 건 아니다. 주어진 엡실론에 대해서 의존하는 값이긴 하지만 딱 하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요게 이제 리밋의 정의였고 precise definition이었고 그러면 좌극한 우극한도 같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어떤 오차를 가져와도 아까는 여기가 그냥 A였는데 이번에는 왼쪽에서 다가가는 거죠. A보다 작은 값이니까 그냥 이렇게 절대값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만 고쳐주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x가 a보다는 작고 a 빼기 델타보다는 큰.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 사이가 델타 거리가 델타가 되는 거죠. 그 델타인데 a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델타만큼만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야 좌극한이 될 테니까. 함수 값은 얘로 뭐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는 절대값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엡실론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요게 레프트 핸드 리밋 혹은 좌극한의 수학적인 엄밀한 정의입니다. 그러면 이제 좌극한을 공부했으니까 우극한도 궁금하지 아니할 수 없죠.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우극한이었다. 라이트 핸드 리밋이었다. 그러면 요 부분만 바뀌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좌극한 우극한의 엄밀한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답은 너무 쉽습니다. 이거 답을 얘기하지 않고 이거는 답이 뭘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금방 얘기할 수 있죠. x가 0으로 가니까 루트를 씌워도 여전히 0이니까 답은 0. 그거는 이제 직관적인 대답이고 왜 0인지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설명해보라. 그러면 요 데피니션을 사용해서 얘기를 해야 되죠. 근데 지금 right hand limit이니까 요 정의를 사용해서 증명을 하면 됩니다. 한번 해보죠. 왜 저런지 한번 설명해보죠. 임의의 양수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엡실론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바로 이 델타를 찾아주면 됩니다.
근데 그 델타는 어떤 델타냐면 such that 지금은 우리 right hand limit이니까 이 빨간색 부분이 되겠죠. (0보다) 크고 0 더하기 델타보다 작은, 우리 지금 요 a가 0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렇게 되는 델타를 찾아주면 됩니다. 그냥 그대로 썼어요. 정의를 따라서 그대로 썼는데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럼 도대체 델타는 뭐냐?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아까 한번 이그젬플에서 봤듯이 요 부분, 요게 함수 f고 요게 극한값 L, 우리 L이 지금 0으로 주어진 경우죠. 두 개의 차이가 엡실론보다 작다라는 건데, 이거는 정리해서 써보면 이런 거죠. 지금부터는 그냥 편하게 한번 델타를 찾는 데만 집중해 봅시다. 그냥 한번 계산 한번 해보고 나중에 깔끔하게 정리를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써보자라는 거죠. 그 델타가 무엇인지 나중에 정리를 하되, 지금은 이제 도대체 델타를 어떻게 찾는가 한번 써가면서 확인해 보자라는 거죠. 일단 루트 x 빼기 0의 절대값은 그냥 루트 x입니다. 저 부분은 뭐 쉽죠. 그리고 우리 가정이 요거죠. 여기 우리 가정이에요. 근데 여기에 루트 x라고 루트를 씌우면 그거는 요 사이에 있겠죠. 그것도 당연합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목표가 이렇게 되게 할 수 있겠는가가 질문이었는데, 여기 우리 가정이었는데 가정을 정리해서 써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눈치챘나요? 어떻게 되면 됩니까? 바로 이 두 개가 같으면 되는 거잖아요. 루트 델타가 엡실론이면 여기가 끝나는 거죠. 즉 다른 말로 하면 델타를 여러분들이 엡실론의 제곱으로 잡아주면 얘기가 끝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한 얘기를 답안지를 작성한다고 생각하고 남들한테 보여준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죠. 기분 엡실론에 대해서 내가 델타를 엡실론의 제곱으로 잡으면 된다. 왜 그러냐 하면 if 우극한이었으니까 요거이면 요 값이 루트 델타이고, 루트 델타는 아까 델타를 엡실론 제곱으로 잡았으니까 이렇게 된다. 따라서 요 값이 엡실론보다 작아진다 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걸 증명하게 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여기서 또 소심한 사람은
이렇게 잡을 수도 있겠죠. 루트 델타를 2분의 엡실론으로 잡은 사람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루트 델타를 2분의 엡실론이라고 잡으면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엡실론보다 작아지게 되는 거죠. 어쨌든 결론은 이 값이 여전히 엡실론보다 작으니까 또 만족되는 거죠. 그래서 이 델타는 항상 엡실론 제곱일 필요가 없이 이렇게 잡은 사람이면 델타가 뭡니까? 엡실론 제곱을 4로 나눈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잡아도 여전히 결과는 성립합니다. 요게 요 우극한 이그젠플의 풀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 지워도 되겠죠? 네,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이그젠플 하나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x제곱이라는 함수가 x가 2로 갈 때 극한은 4다. 네, 좀 속상하죠. 너무 자명한데 저거를 증명을 해야 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증명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엡실론 델타에 물론 이거를 보이기 위해서 엡실론 델타를 배우는 건 아니에요. 더 복잡한 건 나중에 더 힘든 거를 다루기 위해서 이런 초보적인 연습을 하는 과정입니다. 저도 이걸 처음 엡실론 델타를 공부했을 때 저렇게 쉬운 거를 굳이 이렇게 힘들게 엡실론 델타를 사용해야 하나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거를 단순히 그것만 다루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맞닥뜨리게 될 그 힘든 함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함수들을 다룰 때 결국은 엡실론 델타가 쓰입니다. 그래서 많이 지금부터 익숙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엡실론 이미 엡실론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주어진 엡실론에 대해서 지금 우리 극한이 4라는 걸 증명하는 거니까 여기가 4가 들어오면 되겠죠. 네, 그냥 썼습니다. 일단은 써봤어요. 델타를 찾아주면 됩니다. 이 델타가 뭔가 엡실론에 대한 함수로 주어진다라는 거를 이제 나중에 보여야 되는데 델타를 찾아야 되는데 일단은 써봤는데 이 부분을 또 우리가 다시 눈여겨봐야 되겠죠. 일단 인수분해가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을 보는 거예요. 이 부분은 여기에 있으니까 요거는 델타보다 작구나. 근데 이 부분이 괴롭네 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게 우리 가정이니까 요만큼은
델타보다 작은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이게 뭐보다 작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뭐보다 작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막 변화하는 어떤 값보다 작으면 안 되고 어떤 숫자, 상수보다 작으면 좋겠다. 그 상수를 내가 C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내가 컨트롤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요거는 C 델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 값을 엡실론이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즉, 요 얘기로부터 델타는 C분의 엡실론이라고 두면 됩니다. 맞나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얘가 진짜 C보다 작나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죠.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가정은 요거밖에 없어요. x 빼기 2가 델타보다 작다. 근데 델타보다 작은데 이 델타는 우리가 선택하면 되는 거잖아요. 너무 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델타를 선택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요거가 1보다 작다고 해봐요. 여기 1보다 작으면 x 빼기 2는 뭐 엄청나게 커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절대값이 1보다 작으니까 요 값도 내가 어떤 숫자로 컨트롤할 수 있다. 요게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좀 정리를 해보죠. 요거를 이 델타를 1보다는 안 큰 값으로 잡겠다라는 거예요. 일단 1로 잡았다고 해봐요. 요게 우리 현재 여기 1보다 작다고 가정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x는 요 얘기가 뭡니까? x가 1하고 3 사이에 있다는 뜻이죠. x가 1하고 3 사이에 있다는 얘기는 우린 요게 궁금한 거니까 어디서 어디 사이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여기에 더하기 2를 해주면 3하고 5 사이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x 더하기 2는 여기서부터 5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요 c를 5라고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c 요게 우리 c라고 잡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얘기했던 게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x 더하기 2의 크기가 여기서 5보다 작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x 빼기 2는 델타보다 작은데 델타를 내가 5분의 엡실론이라고 잡았어요. 요게 하나의 가정이고 요게 하나의 가정이에요. 여기 얘가 C가 5여야 되고 델타는 C분의 엡실론이니까 5분의 엡실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요약을 해보면 내가 델타를 어떻게 선택하면 됩니까? 아까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이거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좀 다르죠. 요 값이 요거보다 작아야 되고 델타는 또 5분의 엡실론보다 작아야 된다. 근데 요게 아까 요 부분도 아까 델타를 이렇게 한번 잡아본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1보다 작고 요 값보다 작은 거여야 되죠. 그래서 둘 중에 작은 값으로 잡아야 된다는 게 조금 더 난이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둘 중에 아무거나 작은 걸로 잡으면 당연히 얘는 1보다 작으니까 이걸 다 만족할 테죠. 자, 그러면 이제 얘기해 봅시다. 요약을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나요? x 빼기 2는
둘 중에 작은 값이라고 했으니까 x 빼기 2는 1보다 작아요. 그리고 둘 중에 작은 값이라고 했으니까 1보다도 작고 5분의 엡실론보다도 작아요. 요 값이 델타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둘 다보다 다 작은 겁니다. 네, 이거 이해됩니까? 하지만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x제곱이라는 함수와 리밋 4, 요 두 개의 차이가 궁금한 거죠. 요 차이를 엡실론보다 작게 해줄 수 있느냐. 지금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죠. 네,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 분리해서 쓸 수 있고 x 빼기 2가 1보다 작기 때문에 x 더하기 2는 5보다 작다. 그래서 이 부분이 5보다 작고 이 부분이 5분의 엡실론보다 작다. 그러니까 최종 결론은 얘가 이거 두 개 곱한 것보다 작으니까 엡실론보다 작아지겠죠. 그래서 얘기가 끝난 겁니다. 따라서 x제곱의 극한이 4라는 것을 증명했죠. 디스커션 주제를 지금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리밋 로어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리밋의 법칙이 네 가지가 중요한 게 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거 뭐 극한이 있으면 극한값이 각각 있으면 그냥 함수 두 개를 더하면 그 극한값은 따로따로 쪼개서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거를 그냥 직관적으로 그렇다 뭐 그런 식으로 배워왔었는데 이제 이 엡실론 델타 정의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증명을 한번 해서 디스커션 란에 각자 올려주기 바랍니다. 여기 꼭 더하기일 필요는 없죠. 빼기여도 됩니다. 이 어떤 상수의 곱이 바깥으로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다.
이 함수 두 개의 곱의 극한은 따로따로 각각 극한을 곱한 거와 같다. 그 다음에 각각의 나누기의 극한은 각각 극한의 나눗셈과 같다. 근데 여기서 분모가 0이 아니라는 가정을 합시다. 여기 우리 가정입니다. 저게 0이면 분모가 0이면 나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요 네 가지를 한번 이 엡실론 델타 데피니션을 사용해서 각자 증명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